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여의보감 조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규현입니다. 질병에 따라서 신호가 빨리 오는 병이 있지만 반대로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징후가 나타나지 않아서 병을 키우게 되는 경우가 있죠. 네, 맞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당뇨병인데요. 혈당이 비정상적인 수치로 치솟기 전까지 잘 모르고 있다가 우연한 기회에 피를 뽑아서 혈당을 재보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녹내장도 워낙에 천천히 진행되는 그런 병이다 보니까 낌새를 알아차리기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만약 물건을 만졌을 때 뭔가 거리감이 이상하다든지 그리고 밤에 운전하기가 어렵다면 녹내장을 의심해 봐야 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의보감 1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의 원장님 모셨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 여의보감은 윤홍일 원장님, 김남식 원장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나와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언급한 이 당뇨병이나 녹내장 외에도 굉장히 천천히 진행이 되는 병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궁금한데 윤 원장님, 어떤 병에 어떤 징후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급성으로 오는 질병 외에는 대부분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이제 몸을 아프게 하는데요. 저는 주로 암 또는 치매도 우리가 모르게 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암 같은 경우는 체중이 갑자기 10%나 5%에서 10% 정도 갑자기 빠졌다. 그러면은 꼭 건강검진 받아보시고요. 치매도 우울한 느낌 갑자기 들거나 이러면 한 번은 치매 검진 한번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갑자기 체중이 빠진다면 암, 그리고 우울감이 든다면 치매를 한 번쯤은 의심해 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김남식 원장님께서도 어떤 거 하나 알려주실까요? 네, 치매와 함께 신경의 퇴행성 질환 대표적인 그 2인자가 있습니다. 그게 네. 바로 파킨슨병이라고 하는 건데요. 예. 우리 파킨슨병 처음에는 잘 나타나지가 않아요. 신경의 퇴행성 변화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거든요. 처음에는 제일 먼저 발견되는 게 주로 손떨림입니다. 손떨림. 네, 그래서 일반적인 수전증과 파킨슨병의 수전증은 좀 차이가 있거든요. 네. 파킨슨병의 수전증의 특징은 레스팅 트레머, 그러니까 쉬고 있을 때 떨리는 게 특징이에요. 우리 일반적인 수전증, 이유가 없이 떨리는 거는 밥 먹을 때, 글씨 쓸 때, 손 움직일 때. 그렇죠. 의도를 할 때 떨리는 의도성 떨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나타나고 특히나 엄지나 검지가 마치 십자가 모양을 그리듯이 이렇게 떨리는 게 특징입니다. 예. 그런 게 나타나면서 우리 특히나 쉴 때 떨림이 나타날 때는 파킨슨병을 한번 의심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우리가 손떨림은 조금 흔한 증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몸에 팔에 힘을 주고 있지도 않는데 이제 떨림이 시작된다면 파킨슨병을 의심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여의보감 이제 첫 번째 건강 이야기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어깨 충돌 증후군인데요. 이제 어깨가 이제 불편해서 한의원을 찾으시는 분들은 많을 텐데 이 어깨 충돌 증후군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네. 이게 뭐 어깨끼리 부딪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김원식 원장님. 자, 네. 어깨 충돌 증후군 어떤 질병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충돌이 말 그대로 일어난다는 건데 남이랑 부딪히는 건 아니고 네. 내 어깨 속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네. 어깨 관절은 우리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절들이 겹쳐져 있는데요. 우리 구조를 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쉽게 생각하면 상완골, 그러니까 팔에 있는 뼈랑 우리 견갑골, 네. 그 팔이랑 이어져 있는 견갑골에 관절이 하나가 있고요. 그 위에 지붕을 두르듯이 견봉이랑 쇄골로 거쳐져 있는 그 뼈 구조가 하나 더 있어요. 예. 그 사이 공간을 우리 회전근개라는 것이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관절이 있고 그 위에 지붕이 하나가 뼈 지붕이 더 있는데 그 사이로 회전근개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공간이
좁아지게 되면 그 사이 공간에서 충돌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어. 그럼 회전근개에 손상이 조금씩 쌓이게 되겠죠. 네. 그것을 바로 어깨 충돌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우리가 지나가다가 사람들과 부딪히기만 해도 굉장히 아픈데 음. 내 몸 안에서 이렇게 힘줄과 견봉이 충돌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좀 아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어깨에 발생하는 질환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어깨 충돌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특징적인 증상들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특징적인 증상은 이제 동통호라고 하는데요. 음. 아까 충돌이 일어나는 공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팔을 올릴 때 점점 좁아집니다. 어. 그러다가 팔을 다 올렸을 때는 그 공간이 오히려 확보가 되거든요. 오, 그래서 네. 좁아지는 공간에서는 팔을 들 때 점점 아프다가 팔을 다 들었을 때는 오히려 아프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 각도에서만 통증이 있다, 동통의 구간이 있다. 그래서 그걸 아. 동통호다라고 부르거든요. 예. 이게 바로 어깨 충돌 증후군의 가장 특징적인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뭐 네. 정작 활동을 많이 하는 각도에서 아프니까 더 불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 각도가 뭐 90도다, 120도다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닌가요? 대부분 요 45도에서 한 120도 사이, 그 사이에서 통증을 느끼시고 네. 그 150도 이상을 벗어나게 되면은 여기서는 통증이 없습니다. 어. 그래서 요 가운데서만 아픈 것이죠. 네, 그게 특정 바로 각도에서만 통증이 발생할 때 네. 어깨 충돌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어깨 질환이라고 하면 대부분 오십견을 많이들 좀 떠올리시는 것 그렇죠. 같거든요. 오십견과는 전혀 다른 질환인 건가요? 오십견과는 뭐 친구 같다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 발생하는 위치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네. 아까 충돌 증후군은 회전근개, 그러니까 회전근개가 위에 있는 뼈 지붕하고 아래에 있는 관절 사이에서 낑겨 가지고 나타나는 게 바로 충돌 증후군이라고 한다면요. 오십견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그 뼈 관절. 그러니까 회전근개 안쪽에 있는 뼈 관절에 관절낭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뼈와 뼈를 이어주는 그 인대 조직인 관절낭이 있어요. 거기가 염증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쪼그라드는 병이에요. 그렇게 되면 뼈 사이에 관절낭이 굳어지게 되니까 이 뼈의 움직임 자체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오십견이다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것을 네. 유착성 경관절염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유착이 생겨가지고 잘 못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충돌 증후군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네. 충돌 증후군은 어깨 내 조직끼리 충돌을 해서 통증이 발생하고 염증까지 이어지는 건데 이 오십견은 말 그대로 어깨 부분이 이제 쪼그라들면서 이제 동결견 얼어붙는다라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증상별로 좀 정확히 구분을 하면서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돌 증후군은 우리 특정 각도에서만 통증이 나타나다가 위에선 통증이 줄어드는 이 동통호가 나타나는 것이 굉장히 특징적인 증상이고요. 네. 또한 팔을 다 들 수는 있습니다. 아파서 그렇지 다 들 수 있고 남이 잡아서 올렸을 때도 다 올라가는 것이 특징인데요. 오십견은 관절 소켓 자체가 굳어지기 때문에 움직임 자체가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들라고 해도 안 올라가고 남이 들라고 해도 안 올라가고 예, 예. 안쪽으로 굽히려고 해도 안 돌아가고 바깥으로 하려고 해도 안 돌아가고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각도가 줄어든다라는 것이 오십견의 특징이고요. 일반적인 통증 양상은 사실 비슷합니다. 팔을 움직일 때 나타나는 통증이라든지 가만히 있을 때 나타나는 통증은 뭐 염증성 질환들은 다 증상은 비슷하지만 우리 움직임에서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오십견은 말 그대로 동결견이니까 이제 얼어붙어 있으니까 나 혼자 움직여도 안 움직이고 남이 들어줘도 안 움직인다. 이 네. 가장 큰 차이점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어깨 충돌 증후군의 치료 시기를 만약에 좀 놓친다거나 간과하면 어떤 결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실까요? 일단 충돌 증후군을 방치하게 되면은요. 요 충돌, 요 사이 공간에서 충돌이 나타나게 되면 그 사이에 있는 회전근개에 염증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일단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그때 치료를 잘 하지 못하고 계속 방치를 하게 되면 회전근개가 점점 찢어지게 돼요. 그 뼈 사이에 낑기면서 마찰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 그 회전근개에 힘줄이게 되면 점점 파열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예. 회전근개 파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이 한번 발생하면 100% 되돌리기는 어려워요, 사실. 그래서 통증이 나타나는 초기 시기에 반드시 치료를 해야지 회전근개가 찢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좀 전에 언급하신 오십견, 동결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치료를 안 하게 되면 치료가 더 연장되는, 그러니까 더 늦게 낫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런 측면도 있지만 나중에 다 치료를 했을 때 치료를 잘 안 하게 되면은요, 안 아팠던 팔은 180도 다 올라가는데 아팠던 팔은 통증은 다 없어졌는데
이렇게 굳어져 버려요. 30도가 덜 올라간다든지 안쪽으로 덜 돌아간다든지 네. 관절 범위에 제한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꼭 적극적인 치료를 어깨 질환에 대해서는 시행을 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회전근개가 찢어지기 전에 초기에 꼭 치료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어깨 충돌 증후군은 어떤 사람에게서 잘 발생하는지 궁금한데요. 유 선생님, 저는 그 신문에서 그 야구 선수들 그리고 골프 선수가 어깨 충돌 증후군 때문에 많이 힘들다 이런 기사를 봤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이렇게 좀 어깨를 많이 쓰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어깨 충돌 증후군은 이 막대기를 들고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손상이 오게 되는데요. 예. 네. 뭐 지금 말씀하신 야구나 또는 테니스, 그다음에 골프, 그리고 배드민턴. 특히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운동 방향이 들어서 내려 꽂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깨 충돌 증후군이 많이 오실 수가 있죠. 예. 그래서 늘 조심하셔야 되고 운동 후에는 스트레칭을 통해서 어깨가 라운딩 숄더가 안 되게끔 뒤로 많이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네. 특히 근데 현대인들은요. 모니터 앞에서 자판을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자세를 보면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각도도 한 45도 각도로 이렇게 들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걸 장시간 하시다 보면 상완 이두근 건하고 극상근 단축이 많이 오면서 쇼트닝이 되고 그 뒤로 이제 어깨 충돌 증후군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직업적으로 모니터 앞에 많이 계신 분들도 어깨 충돌 증후군이 많이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그 견봉과 힘줄 그 부위를 과사용하는 경우에는 누구라도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의학적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 견봉 쪽에 파열과 염증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 부분을 치료하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자, 김남식 원장님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물리적인 요법이 제일 중요합니다. 물리적인 요법은 바로 침 치료가 되는 것이고요. 네. 네. 그래서 일반적인 침 치료를 통해서 어깨를 부드럽게 풀어주고 통증을 완화하는 역할을 시행을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약침이나 봉침, 이건 이제 주사제로 들어가게 되는데 약침이나 봉침을 시행을 하게 되면은 그 안에 염증을 줄여주는 그런 성분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염증을 완화하는 데 보다 더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유착성 경관절염, 동결견과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이렇게 꽉 짜부대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쪼그라들었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걸 이제 의학적으로 유식하게 이제 유착이라고 부르는데요. 그거를 이완시켜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도침 치료입니다. 보다 더 두껍고 날카로운 침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러한 침법들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일반 침, 약침, 봉침, 도침 다 침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어깨 충돌 증후군을 치료하는데 침이 많은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자, 그렇다면 침 치료 효과에 관련한 뭔가 연구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제가 한 2가지 정도 연구를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 연구는 바로 40명을 대상으로 해서 침 치료를 시행한 군하고 침 치료랑 물리 치료를 같이 시행한 군하고 물리 치료만 시행한 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봤어요. 비교를 해봤더니 침 치료랑 물리 치료를 같이 시행한 군에서 통증도 좋아지고 어깨 관절의 기능도 더 빨리 좋아지더라라고 보고를 했고요. 네. 이게 굉장히 일반적인 연구인데 제가 굳이 왜 소개를 하냐면 특히나 효과가 좋았던 기간이 바로 3개월 차에서 많이 나타났어요. 다른 구간에서도 우리 침 치료가 훨씬 효과적이라는 연구들이 많은 그 결과들이 있었지만 특히나 3개월 차에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나타나더라 이렇게 보고를 했거든요. 어깨 질환은 굉장히 오래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개월 정도는 침 치료를 좀 꾸준하게 느긋하게 시행을 하셔야 더욱더 좋은 효과를 얻으실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예. 두 번째 연구는 이제 5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한 이제 대규모의 연구였는데 침 치료를 시행 특히나 도침 치료 아까 이제 날카롭고 두꺼운 침이라고 했잖아요. 네. 유착을 박리시키는 도침 치료랑 그리고 일반적인 우리 양방에서 시행하는 스테로이드 주사제 그리고 먹는 약 진통소염제의 효과를 비교를 한 거예요. 네. 그랬더니 유착성 경관절염에 한해서는 도침 치료가 조금 더 유의미한, 그러니까 더 우월한 효과를 보였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도침이 굉장히 좋은 치료다라는 점과 함께 또 한 가지 뭐냐면 통증만 개선시켜주는 게 아니고 도침을 시행했더니 염증이 줄어들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물리적인 자극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염증성 사이토카인 레벨을 낮춰줌으로써 염증을 개선시켜준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염증이 있다고 하면 꼭 뭔가 주사를 맞거나 약을 먹거나 이런 것부터 먼저 떠올리시는데 일반적인 도침이나 침치료만 시행하셔도 염증 반응을 줄여줄 수 있다는 점도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네. 그런데요, 자, 원장님. 네. 아까 3개월 이상 침치료를 꾸준히 해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네.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 3회 정도입니다. 아. 이 연구들도 주 3회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네. 우리 한의원 일선 한의원에서 주로 주 3회를 하는데 첫 주는 거의 매일 와주시는 게 제일 좋기는 좋아요. 첫 주는 좀 제가 그냥 흔한 말로 빡세게 좀 네네. 오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집중적으로. 집중적으로 좀 오세요 이렇게 하고 다음 주부터는 주 3회 정도를 시행하시는데 그 이유가 매일매일 오시기 너무 힘들어요 일단은. 아, 네, 그렇죠. 그래서 이틀에 한 번 걸러가면서 꾸준하게 오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네. 자, 그런데 저 이제 최대한 자주 침을 맞아서 빨리 나으면 좋겠지만 이제 사실 많은 분들이 어떤 치료를 받다가 포기하시게 되는 경우가 통증이 심해서인 경우도 있잖아요. 네, 네. 네. 원장님 그 도침이 효과가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저도 도침 받거든요. 네. 좀 두껍던데. 맞습니다. 이거 안 아픈가요, 원장님? 시행할 때 뭐 통증이 있습니다만 뭐 일반적인 봉침이나 뭐 약침을 시행했을 때보다 조금 더 아픕니다. 예, 예. 아. 네네. 그리고 또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도침이나 그리고 첫날 침 맞으시는 분들은 네. 우리 한방에서는 진통제나 스테로이드 주사 같은 걸 놓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건드려 놨을 때 조금 더 통증이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침 치료를 받고 집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뻐근함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 조직을 풀어놓기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이라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래서 네. 오해하지 마시고 연속적으로 오시면 되고요. 네. 도침 처음에 들어갈 때 조금 따끔하긴 한데 오히려 시원하게 느끼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예, 예. 적응되시면 다 괜찮으실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손상된 위치를 정확히 보면서 확인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침이라든지 도침을 놓는다면 치료 효과가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제는 우리 한의원에서도 초음파 장비를 보면서 침 치료를 시행하고 어떤 병변 부위가 발생했는지를 관찰하면서 시행하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초음파를 보게 되면은 그 어떤 부분에 병변이 있는지도 볼 수 있고 뭐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 그리고 저렇게 이제 실시간으로 움직이면서 볼 수가 있거든요. 아, 예를 들면 네. 엑스레이라든지 뭐 MRI도 그렇고 다 사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동영상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초음파는 프로브를 대놓고 신체를 팔을 움직이게 되면 지금 저게 뼈 사이 공간으로 충돌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를 보는 검사인데요. 팔을 이제 들어보는 건가요? 그렇죠. 팔을 네네. 들어봤을 때 회전근개가 유연하게 들어가는지 아니면 충돌이 일어나서 떨꺽떨꺽 거리는지를 보는 건데요. 네. 그런 걸 실시간으로 관찰하면서 우리 시행할 수 있고 침이 어디로 들어가고 있는지도 관찰하면서 시행할 수 있어서 훨씬 더 수월하게 침 치료, 뭐 도침, 약침을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아무래도 직접 보면서 치료를 하니까 정확한 환부에 이제 치료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밖에도 다양한 장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어서 설명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자, 가장 큰 장점은 말씀드린 대로 정확한 부위에 침 치료를 시행할 수 있다는 거고요. 초음파를 보면서 하면 침이 어디에 도달하고 있는지 지금 그 그림에서 보이시겠지만 네. 침 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가 다 보여요. 그리고 우리 혈자리는 체표에 있지만 네. 그 레이어, 안쪽에 피부, 근육, 그리고 어떤 힘줄을 지나고 있는지는 우리 겉에서 봐서는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초음파를 비춰보게 되면 그게 어디를 들어가고 있는지 다 보이기 때문에 정확한 시술, 정확한 우리 레이어, 층에 주사라든지 아니면 도침을 시행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네. 또 우리 인체를 보면은 뭐 중요한 신경이나 혈관 같은 게 있는데 깊숙한 부위에서는 그걸 좀 피해야 될 필요도 있거든요. 예. 초음파를 보면서 하면은 그런 중요한 구조물을 안전하게 피해서 시행할 수 있다라는 또 장점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엑스레이나 CT 같은 걸 찍게 되면 우리 방사선에 노출이 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초음파는 말 그대로 초음파를 쏴서 그 되돌아오는 신호를 보는 거기 때문에 방사선 노출이 전혀 없어서 예. 환자든 우리 시술자든 모두 다 되게 안전하다라는 점이 또 장점이고요. 네. 연부 조직에 보는데 굉장히 용이하다는 장점도 있는데 연부 조직이 뭐냐면 우리 엑스레이나 CT는 뼈를 보는 검사예요. 뼈를 네. 보는 거. 근데 뼈 사이사이에 있는 근육이나 힘줄, 인대 같은 거를 이제 연부 조직이라고 부르는데 연부 조직은 초음파라든지 MRI를 봐야 그 자세하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깨 질환은 대부분 연부 조직병이에요. 뼈의 병이 나타나는 것보다는 회전근개 뭐 파열이라든지 뭐 위아래 어디 뭐 손상 관절 와순이 손상됐다는 다 연부 조직이거든요. 그런 거는 초음파로 보는 것이 더욱더 유리하다라는 점에서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환자분들의 입장에서도 정확하게 침이 들어가는 게 눈으로 확인이 되니까 더 안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이번에는 생활 관리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생활 관리 때 이 관절을 잘 사용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어떤 동작들을 피해야 하고 또 어떤 스트레칭을 하면 또 도움이 되는지 네. 이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피해야 되는 건 아까 윤 원장님이 아주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충돌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그 공간이 있잖아요. 네. 그 공간이 좁아지게 되는 동작이 뭐냐면요. 어깨를 마는 동작이에요. 아. 예를 들면 핸드폰, 뭐 컴퓨터, 우리 공부하는 거 다 어깨를 말고 설거지 다 말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앞쪽에 있는 그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이 좁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앞쪽에 충돌이 더 많이 일어나서 충돌 증후군이 생기고 염증이 퍼지면 오십견 같은 게 발생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굽어진 자세를 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 평소에는 스트레칭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네. 뭐 충돌 증후군이나 오십견 환자들도 그렇지만 우리 일반적인 건강하신 분들도 평소에 스트레칭을 하시면 좋은데요. 일단 팔을 높게 들어가지고 반대팔로 받쳐서 귀 방향으로 쭉 들어주는 그냥 거상 스트레칭 운동. 저는 예. 이제 물을 뽑듯이 하세요 하는데 팔을 약간 뽑듯이 귀 방향으로 붙여주는 거. 요거 하나를 하시면 좋고요. 네. 네. 또한 외회전 운동을 하시면 좋은데 이렇게 그 반동을 줘서 하면 어깨에 오히려 무리가 올 수가 있어요. 네네네. 때문에 어디 벽을 짚고 가슴을 늘려서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시거나 아니면 집에 있는 뭐 봉 같은 게 뭐 아니면 옷걸이 같은 게 있으면 잡고 반대팔로 이렇게 늘려주시거나 그러니까 늘어나듯이 스트레칭을 하고 반동을 주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우리 샤워할 때 때밀이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 하듯이 때밀이 수건 같은 건 수건을 잡고 이것도 반동을 줘서 왔다 갔다가 아니고 쭉 늘려주듯이 지그시 늘려주듯이 한 5초에서 10초 정도 그리고 한 두세 번 정도 반복을 해주시면 어깨 관절의 건강을 지키시는데 도움을 많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어깨를 웅크리고 있는 듯한 동작은 이쪽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피해야 하고 그리고 말씀해주신 스트레칭을 평소에 많이 하는 것이 이런 어깨 질환 예방에 좋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나눈 내용을 정리해 봤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여의보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가슴이 답답하고 막 화가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것 같을 때 우리는 화병을 의심하곤 하는데요. 그런데 이 마음의 병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고 또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윤 원장님, 화는 말 그대로 뜨거운 거잖아요. 근데 몸은 따뜻할수록 좋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왜 화는 발생하면 안 좋은 거예요? 네, 뭐 몸은 따뜻하면 좋죠. 이렇게 몸이 차거나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따뜻한 게 좋을 거고요. 그렇지만 네. 또 열이 많고 또 열이 위로 쳐받아 오르는 그러신 분들은 오히려 좀 더 시원한 곳을 찾잖아요. 예. 근데 여기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밸런스입니다. 균형. 자, 우리 몸에는 심장에는 불이 있고요. 배꼽 아래 단전에는 물이 있어요. 그래서 차가운 물은 위로 올라와서 심장에 불을 식혀주고 그 불이 내려가서 또 아래 단전을 데워주고 이렇게 꼭 보일러처럼 우리 몸을 따뜻하게 잘 돌려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네네. 문제가 되는 건 너무 신경을 많이 쓰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심장에 불이 쏴면 즉 타오르면 위로 치받아 오르고 아래는 차가워지는 거죠. 그래서 수승화학이 안 되면 뭐가 된다? 상열, 하한이 된다. 이렇게 네. 밸런스가 깨지기 때문에 화는 좋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자, 네. 상열 하한증은 원장님들이 정말 많이 말씀하시는 건데 이제 화병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정확히 화병이 무엇인지 정의부터 먼저 내리고 갈까요? 근데 뭐 화병하면 화가 끓는다. 고부 시집살이 많이 하신 분들은 화병 뭐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네. 이게 우리는 정말 친근하죠. 그래서 화병을 한국 민속 증후군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것도 아마 세계적으로도 이제 인정이 됐는데 저희가 말하는 화병은요 울화병입니다. 울화병을 줄여서 화병이라고 하는 거고요. 뭐 간단하게 정의를 하면 우울증이 있는데 신체적 증상이 있는 우울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그렇다면 우리가 쉽게 떠올려 볼 수 있는 게 스트레스인 것 같은데 스트레스를 우리말로 화병이라고 표현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뭐
근데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화병은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울증인데 신체적 증상을 동반한다라고 예. 말씀드렸고요. 네. 그러면 스트레스가 원인이 자극일 돼서 뿐 아닐까요? 네? 자극? 그냥 자극일 그렇죠. 뿐 아닐까요? 스트레스는 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네. 우리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스트레스를 풀면 화병이 안 생기겠죠. 스트레스로 인해서 질병이 생기면 화병이 되는 겁니다. 아, 네네. 네네. 자, 그렇다면 그 신체적 증상이 뭐가 나타나는지 궁금합니다. 자, 이어서 설명해 주실까요? 뭐 화병하면 뭐 많이들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그 책임감도 강하고 또 뭐 착한 사람 증후군처럼 너무 네네네. 착하려고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가슴 답답하고 두근거리고 이런 그 증상이 가장 대표적인데요. 주로 이제 열이 위로 오르니까 오는 게 이제 상열감 그리고 예. 이제 안면 홍조가 있겠죠. 그리고 제일 말씀드린 게 이제 가슴 답답하고 두근거리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화병이 생기면 이제 밥이 또 먹기 싫어져요. 또 우울증이 같이 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네. 소화불량 또는 식욕부진이 같이 오게 되고요. 또 잠도 못 자죠. 열이 치받고 뭐 늘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생각 이런 것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게 되고 무기력증도 생기시고요. 뭐 소화가 안 되니까 많이 못 드시고요. 또 통량착량은 심화속이라 그랬어요. 이제 한의학적으로 통량착량이 뭐냐면 아플 통증 그다음에 가려울 양자, 부스럼 창자 이런 것들, 종양까지도 화에 속합니다. 그래서 예. 피부 질환도 이 화병이 있으시면 열이 많이 올라와서 가려우실 수도 있고요. 이런 증상들이 아주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네. 네. 지금 말씀해주신 증상들 중에 저도 몇 가지가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그래요? 혹시 나도 화병이 아닌가 조금 의심이 가거든요. 네네. 이렇게 의심이 되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자가 진단법 같은 게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죠. 네. 근데 아까 증상을 말씀드렸을 때 대부분 보면 여성분들은 갱년기 증상하고도 많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갱년기인가 화병인가 여기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되는데 자 보실까요? 보시면 여러 가지가 정말 있어요. 네. 이렇게 뭐 가슴이 답답하고 두근거리는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두 가지가 몸에 느껴지신다라고 하면 그러면 두 가지 이상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화병이 아닌가 의심을 해보셔야 돼서 한의원이나 이런 한방병원 가셔서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자가 진단을 했을 때 두 가지 이상 해당이 된다면 가까운 의료기관에 내원을 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화병 상담을 아무래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떤 성향의 분들이 많고 또 어떤 사건들이 계기가 돼서 한의원에 찾아오시나요? 보통 화병은 이제 여성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 사실 많아요. 그 어머님들은 이제 책임감도 강하잖아요. 우리 예. 자식들, 남편 이렇게 봉양하고 시어머니 봉양하는 분들, 그런 분들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하시고 또 남들한테 싫은 소리 안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화병이 많으신데 이게 꾹꾹 눌러 담는 거죠. 이게 네네네. 언젠가 폭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꼭 찾으셔야 됩니다. 예, 예. 네. 자, 정말. 그러니까 이 참고 사는데 내 힘으로는 이 상황을 어쩌지 못하는 이제 그런 데서 억울함, 한이 이제 쌓이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자, 이제 김나식 원장님, 근데 우리가 흔히 멘탈이라고 하잖아요. 그 어떤 이런 상황을 정신력으로 이겨내야 된다라고 믿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정신력이 강한 사람은 뭐 화병에 덜 걸린다. 혹시 이런 관계가 있을까요? 관계는 있습니다. 네. 일단 왜 그러냐면 화병이 걸릴 수 있는 그 우울이나 불안에 대한 소인이 유전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불안증이나 아니면 우울증 같은 게 있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있으시면 그 자녀가 걸릴 확률이 30%에서 50% 정도 그 형질을 물려받는다고 보는 거고요. 양쪽 분이 다 좀 예민하신 분이면은 그 예민한 형질을 물려받는 비율이 50에서 70%가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누구는 더 스트레스를 강하게 느끼고 누구는 적게 느끼고 하잖아요. 네. 때문에 타고난 체질 그리고 그 상황에서의 어떤 그 건강 상태, 컨디션 상태가 화병을 일으키냐 마냐의 관건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질문 아까 해주셨는데 정신력을 이겨내라라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초기에 내가 이렇게 가벼운 스트레스, 가벼운 화병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정신력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해야지 뭐 운동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극복이 가능한데요. 그 단계를 넘어서면은요 혼자서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예. 뭐 불안장애라든지 우울증으로 이어지면은 옆에서
왜 그렇게 뭐 부정적으로 생각해? 좋은 식으로 생각하면 이겨낼 수 있어라는 게 통하지가 않아요. 네. 그때는 치료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네. 반드시 한의원에 방문을 하셔가지고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를 받아보시면 좋은 효과를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자, 혹시나 화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옆에서 뭐 왜 이렇게 맨날 화를 내? 그냥 좀 참아봐.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네네. 자, 그렇다면 이 화병을 적절히 치료하지 않으면 우리 몸과 정신은 어떤 상황까지 이를 수 있는지 윤 원장님께서 알려주시죠. 네, 뭐 화병의 이제 증상들을 보시면 식욕부진, 소화불량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영양 공급이 제대로 안 되겠죠. 예. 그리고 잠을 못 주무시잖아요. 그리고 잠을 못 잔다는 건 정말 피로를 만들기도 하지만 몸의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악화시키게 돼요. 네네. 그래서 이제 올 수 있는 게 치매도 화병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요. 오. 그리고 암도 화병에서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네네. 이게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자, 화병이 있습니다. 그럼 식욕부진이 오고 소화불량이 와서 영양 공급이 안 되죠. 그리고 두통이 오죠. 잠을 못 주무시죠. 그럼 네. 몸에 뭐가 생기냐면 염증이 생깁니다. 예. 염증이 생긴다는 건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암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화병이 오래되면은 이제 주로 생긴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 치매로 갈 확률도 높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전에 우리가 그 치매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엄마가 치매인 경우에 그 딸은 68%, 아들은 알츠하이머의 치매인 경우에 네. 100% 아들인 경우 100% 된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이 화에서 시작돼서 정신적인 질환, 그다음에 신체적인 증상까지 오게 되면 모든 질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화병은 질병입니다. 이거 네. 그냥 내가 넘길 수 있어. 아니 뭐 나는 성격이 그래서 그리고 뭐 우리 환경이 그러니까 그냥 참지 마시고요. 꼭 치료 받으셔야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화병은 치료의 영역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정신적 그리고 신체적인 증상을 넘어서서 또 질환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까 화병이 의심이 된다면 꼭 병원에 내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보통 화병을 호소하시는 분들을 보면 보통은 50, 60대 여성분들 그리고 또 뭐 여성에게서 특히 더 많이 좀 발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특별한 사건이 없더라도 이 갱년기 같은 어떤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이런 화병이 올 수도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어떤가요? 맞습니다. 그 갱년기에 나타나는 호르몬의 변화가 화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네, 갱년기 때는 이제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의 레벨이 낮아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코티졸의 농도는 더욱더 높아지게 되고 네. 행복감을 느끼는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의 농도는 더욱더 낮아지게 돼요. 그래서 더욱더 짜증도 나고 괜히 툭 건드려도 화가 나고 막 그 울그락불그락하고 예민해지고 이러한 것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갱년기 우울증 같은 것도 겪으실 수가 있고 그래서 화병이 생기기가 훨씬 쉬운 호르몬 상태가 몸이 세팅이 되기 때문에 화병이 더욱더 잘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갱년기에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자율신경계 증상이 나타나는다는 거예요.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몸의 온도를 조절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율신경 계통에 불균형이 생기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목이랑 가슴이 답답해지고 몸이 어디가 열이 막 손발이 뜨겁고 얼굴에 열이 나고 땀이 후두둑 떨어지고 이런 증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바로 화병의 증상과 굉장히 일치하죠. 그래서 우리 신경계통, 그러니까 정신과적인 부분과 함께 이 신체적인 증상이 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화병이 발생하기가 훨씬 쉬운 상태가 바로 갱년기의 그런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누구에게나 화병은 일어날 수 있지만 갱년기에 계신 분들은 특히나 더 주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한의학에서는 화병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고 또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 윤 원장님께서 알려주시죠. 네, 화병은 이제 한의학에서는 천계가 여자 나이 77, 49세가 되면 이제 갱년기잖아요. 그럼 네. 천계가 이제 마르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자 나이 78, 56세가 돼도 역시 천계가 마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데 물과 불은요. 이게 젊었을 때는 물이 충분하기 때문에 불이 떠오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화병은 젊었을 때는 잘 안 생기는데 요즘은 보면 분노 조절 장애인 젊은 사람도 대단히 많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자, 화병은 여러 가지 이제 장부에 영향을 주는데요. 그 중에서 간하고 심장에 가장 많이 줍니다. 자, 간은요, 배속되는 게 이제 봄의 계절이 간에 배속이 되는데 감정적으로는 녹이, 화나는 감정이 간에 배속이 됩니다. 그래서 간기울결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한의학적으로 간기울결은 길이 되면 짜증이 많이 나고요. 분노가 생기고요. 그리고 참지를 못합니다.
이게 현대인들이 이제 잘 참지 못하는 게 간에 열이 생겨서 간기 울결이 생겨서 그렇거든요. 예. 젊은 친구들 또는 우리 그 나이가 이제 갱년기가 돼서 기본적으로 잘 참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간기울결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간을 주관하는 건 뭐냐면 눈하고 자궁하고 근육이에요. 그래서 눈이 충혈이 잘 되고요. 또 화도 잘 내지만 여성인 경우에는 생리통이 오거나 생리적 불순 또 이렇게 자궁에 통증이 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네. 그리고 근육통도 많이 옵니다. 네, 네.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렇게 화가 나면 어깨 근육이 긴장이 되잖아요. 간이 주관하는 게 근육이라서 긴장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간기울결을 보고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제 뭐 가미소요산이나 좀 오래된 경우 초기에는 소요산 계열을 쓰고요. 오래된 경우는 이제 귀비탕을 쓰게 됩니다. 예, 예.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의학은 신장의 수기가 마르고 심장의 화가 너무 타올라서 오는 게 이제 화병인데 그 중에 간기울결이 있고요. 또 예. 심장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화병은 화는 이제 심장이 배속이 돼요. 그래서 아까 통량, 창량은 심화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예. 그 화를 이제 주관하는 게 심장인데 심장에 열이 너무 치성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미치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경험한 분 중에 한 분은 너무 정말 화가병이 심하신 그 어머니였는데 남편의 옷을 찢어요. 그리고 가위로 잘라요. 이게 너무 화가 치성하게 되면 정신적으로도 이렇게 약해지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심장이 열이 생기고 화가 생겼기 때문인데 심장은 군주지간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심각한 화병은 심장에 열이 꽉 찬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 예. 심장은 또 혀를 주관합니다. 그래서 예. 화병을 이제 진단할 때 심장에 열이 생겨서 입이 마른다. 혀에 구내염이 생긴다. 뭐 그리고 또 피부에 열이 생겨서 가렵다. 이러면 심장 쪽에 열이 많은 거고요. 이런 경우는 이제 입이 마른 경우는 자음 양념탕을 쓰게 되고요. 우울증이 많아서 막 소화가 안 되고 식욕부진이 오면 유골탕을 쓰기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한의학에서는 화병이 오게 되면 갱년기를 동반할 경우에는 신장 수기를 보호하는 쪽에 치료를 같이 하면서 간기울결이냐 아니면 심장이 화냐에 따라서 나누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예, 예. 네. 그러니까 화병의 원인을 간기울결, 스트레스를 받아서 기가 막힌 상태로 보는 것이냐, 아니면은 심장의 화가 울체되어서 달아오르는 상태로 보는 것이냐, 이 두 가지로 나뉘어서 일단 원인을 파악한 뒤에 그 다음에 치료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한의학 복용과 함께 뭐 침이나 다른 치료를 병행하는 것도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 뭐 한의원에서는 늘 하는 치료가 이제 침치료 있고요. 약침 치료가 있죠. 약침은 청열 해독하는 그런 약침도 있고요. 그리고 침치료 또한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뭐 소부혈이나 백회혈. 그리고 이제 화병은 우울증이 신체적 증상이 동반된 거잖아요. 예. 그러면 정신적으로 불면뿐만이 아니라 불면에 이어서 이제 뭐 우울감 또는 분노 이런 것도 소부혈이나 이런 걸 조절을 하게 되면 좋아지는 거고요. 거기에 동반된 신체적 증상들을 해소하는 데는 침치료가 도움을 많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우리 네. 몸에 꽉 차 있는 이 화, 그러니까 열을 좀 꺼주고 기운은 보충을 해주는 그런 이제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이제 꼭 한약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화가 날 때 많잖아요. 네. 정말 터질 것 같을 때, 자, 이럴 때 나의 기분을 조금 이렇게 가라앉혀 줄 수 있는 음식이나 혹은 뭐 어떤 방법이랄까 이런 걸 알아두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런 점이 뭐가 있을까요? 네, 뭐 저희 보통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사실은요.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뭘 먹어야 할까요를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네. 근데 그 전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수면이고요. 그다음에 운동, 예. 그다음에 영양입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는 것들은 수면을 잘 주무시려고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햇빛을 조금이라도 쐬는 30분 이상 밖에서 걷는 운동을 해주시면 일주일에 3번. 네. 그러면 이제 멜라토닌이 많이 생성이 되니까 수면에 도움이 되실 거고 또 운동을 하면서 땀을 내실 정도가 되면 또 스트레스가 발산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도움을 더 많이 받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양으로 이제 들어가서 식이요법을 해야 되는데 네. 뭐 다크 초콜릿도 우리가 이제 드시게 되면은 이제 우울증이나 이런 쪽에 좀 스트레스 지수도 낮춰드리거든요. 그래서 네. 도움이 되시고요.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정신적인 증상들이 많이 오는 게 화병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뇌혈류에 이제 뇌기능, 뇌혈류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이제 견과류잖아요. 그중에 예. 이제
아몬드는 단백질도 있고 거기에 이제 불포화 지방산도 있기 때문에 도움을 많이 드리고 네. 캐스트넛은 이제 셀레늄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또 도움을 안정시켜 드리는 도움을 많이 드리고요. 또 호두가 불포화 지방산도 많이 들어 있고 뇌혈류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도움을 많이 드릴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수면이 가장 중요하고 또 도움이 될 만한 음식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화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주요 내용 정리해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한의학에 대한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코너 무엇이든 물어보감입니다. 자, 우리가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이제 오래 사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는데 그와 함께 자연스럽게 이제 생기고 있는 고민이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 건강하게 늙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자,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우리가 늙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 늙는 것을 조금이라도 좀 지연을 시키고 그리고 훨씬 더 건강하게 남은 여생을 살 수 있다면 그게 행복한 삶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항산화와 항노화로 잡아봤습니다. 자, 먼저 윤 원장님, 일반적으로 그 노화가 이제 계속 똑같은 속도로 가지는 않는다고 들었어요. 어떤 순간에 확 늙기도 하고 오히려 좀 젊어지는 부분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좀 설명해 주실까요? 제가 요즘에 많이 확 늙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이게 갱년기가 되니까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잖아요. 여성은 여성 호르몬이 부족해지고 남성은 남성 호르몬이 부족해지니까 이게 노화가 확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체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김 원장님, 이런 윤 원장님을 위해서 뭔가 이 노화를 물리적으로 확 좀 늦출 수 있는 방법 이런 것 좀 알려주시죠. 워낙 좋은 걸 많이 드셔가지고 아마 본인이 스스로 잘 챙기고 계실 거예요. 사실 또 굉장히 동안이시잖아요. 네, 맞아요. 한 20년은 더 엄청 젊어 동안이시네. 보이시기 때문에. 쑥스러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일러드릴 게 있는데요. 네. 이제 노화를 늦추고 싶잖아요. 누구나 다 오래 살고 싶고 뭐 오래 또 건강하게 살고 싶은 게 바로 이제 사람의 마음인데 가장 중요한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네 가지요. 소식, 음. 적당한 운동, 그리고 충분한 수면, 그리고 체중 관리. 요 4가지가 네.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 그래서 예. 소식을 하게 되면 세포 활동이 왕성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항산화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노화가 방지되는 것이고 운동, 너무 과중한 운동은 오히려 노화를 촉진시킵니다. 네. 그래서 적당한 강도, 저강도의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수면, 우리가 몸을 낮 동안에 많이 쓰면은 밤에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네. 핸드폰 충전하듯이 충전을 잘 해주셔야 되는 것이고 체중 관리. 요새 나오는 웬만한 의학 연구들은 보면 다 당이 안 좋다는 얘기뿐이에요. 당분을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되면은 뭐 암도 걸리고 염증도 생기고 노화도 되고 세포 노화를 더욱더 가중화시킨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체중을 잘 관리하시기 위해서 단 음식을 적게 드시는 거. 요 4가지 요소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네. 원장님 근데 저는 소식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게 네. 소식 말 그대로 조금 먹는다는 거잖아요. 네네. 젊은 사람이라서 그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먹으면 네. 기운이 안 날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뭔가 노인일수록 좀 잘 챙겨 먹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어떤가요? 근데 사실 현대 사회는 과잉의 시대입니다. 음. 너무 풍족한 게 문제예요. 네. 그리고 요새 또 나오는 연구들을 보면은 뭐 소식해라뿐만 아니고 절식을 해라, 간헐적 단식을 해라. 네.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활성산소도 오히려 제거되고 노화도 방지되고 체중도 더 빠지고 오히려 세포 활동이 더 좋아진다. 뭐 네네. 이런 연구들이 많잖아요. 예. 네. 그래서 꼭 뭐 특정 시간 굶어라 뭐 이런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적당한 시간에 적당한 종류의 그리고 그 균형 잡힌 식단을 시행을 하시면은 네. 되게 좋고요. 특히나 우리 한식이 되게 좋아요. 탄수화물과 뭐 단백질 뭐 그런 비율 그리고 야채가 많은 식단이 많잖아요. 한식은요. 네. 그래서 그 비율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많이 드시지만 않으시면
막 배불리 배 터지듯이 먹고 막 누워 있고 막 이런 것만 아니시면은 네네. 예, 조금 적게 드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 적당히라는 키워드가 메인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음식도 마찬가지고 수면이나 운동도 적당히 하자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렇게 노화를 촉진시키지 않도록 좀 물리적으로 늦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번에는 노화를 촉진하는 안 좋은 습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아,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렸던 당분입니다. 네. 당분은 우리 뭐 초콜릿, 뭐 과자, 빵 같은 거에서도 많고 특히 안 좋은 게 액상과당이라는 거 요새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거 주스 같은 데 들어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우리 설탕을 우리 고체로 먹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액체로 먹게 되면은 훨씬 더 흡수가 빨라지면서 인슐린 분비가 너무 과도하게 되고 그러면 세포가 너무 일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러면 세포가 늙는 거거든요. 그래서 액상과당, 너무 단 음식을 주스로 섭취하시는 게 별로 좋지는 않다라는 네.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당연히 술, 담배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술, 담배를 시행을 하시게 되면 세포 노화를 굉장히 빠르게 촉진시키거든요. 그리고 담배를 피시면 특히나 우리 수분을 쭉 빼주기 때문에 피부도 좋아지지 않고 예. 뭐 그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피해 주시면 좋고요. 과로나 스트레스도 마찬가지예요. 과로나 스트레스를 하게 되면 그것도 똑같습니다. 세포에서 미토콘드리아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가 많아지면서 활성산소는 노화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과로와 스트레스는 당연히 좀 절제해 주셔야 됩니다. 네. 네. 자, 앞서서 원장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그 내용 중에서 활성산소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윤 원장님, 이 활성산소가 뭔가요? 방금 전에 이제 김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활성산소는 우리가 이제 생활을 하면서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음식물을 먹는 것도. 근데 지금 이제 음식물을 우리가 먹어서 우리 몸에서 소화를 시켜서 대사를 해서 에너지를 만들어야 우리가 몸을 움직이잖아요. 예. 이게 기본적인 과정인데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그 에너지를 만들 때 활성산소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게 적절히 만들어져서 우리 몸에서 해독이 돼서 배출이 되면 좋은데 네. 배출이 안 되고 쌓이면 그러면 이제 염증도 만들고 또 너무 오래되면 이제 뭐 암세포도 만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먹는 게 과잉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제가 살아본 결과 젊었을 때는 많이 먹어도 운동을 많이 하고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대사를 해서 다 소모를 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대사를 해서 소모를 하지 못하는 정도까지 드시게 되면 안 좋을 것 같고 나이가 드니까 입이 짧아져요. 예. 네, 그래서 많이 못 먹게 되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씹어서 드셔야만 침샘도 나오고 하니까 꼭 씹어서 드시되 단백질 위주로 식사를 많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활성산소, 세포대사의 산물인데 자연스러운 거지만 쌓이게 되면 노화와 어떤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무엇이든 물어보감에서는 항산화와 항노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저희 여의보감 너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을 댓글로 남기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대신해서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들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자, 여의보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